우리 지난 시간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했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 여러 물체 운동에서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여러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우리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이 바로 선운동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우리가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선운동량은 언제 보존이 됐었냐면 외력의 합이 0일 때, 그때 선운동량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력이란 개에 속한 물체들이 아니라 개 바깥의 물체가 개에 속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개에 속한 물체들끼리만 힘작용하면 그것이 내력이었습니다. 내력만 작용하고 외력이 없으면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물체의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 보존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충돌 문제입니다. 이 충돌 문제를 우리가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누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문제란 무엇이냐면, 여기에 두 물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물체가 한꺼번에 충돌할 수도 있지만 충돌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두 물체가 한 점에서 충돌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충돌하면 이때 개에 속한 물체가 바로 뭐냐면 이 두 물체입니다. 이 두 물체를 제외한 다른 물체는 개에 속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다가오는 동안에는 이 두 물체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물체의 선운동량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 하고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때 충돌을 할 때 바로 무엇이 작용하느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를 때리고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를 때리는 힘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력입니다. 이렇게 내력 작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냐? 그리고는 다시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이때는 또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충돌 뒤에는 역시 다 변한, 처음에 첫 번째 물체의 속도가 V1이었는데 그 속도가 V1 프라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내력이 작용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도 속도가 V2였는데 내력이 작용하면서 V2 프라임으로 바뀌었는데 충돌한 다음에는 이 속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총 선운동량은 어떠냐면, 총 선운동량은 각각의 운동량, 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한 것이죠. 충돌 전의 선운동량과 충돌 후의 선운동량의 합이 총 선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충돌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충돌 문제는 어떤 문제를 푸느냐? 무엇이 주어졌냐면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충돌하는 동안에 힘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 작용했으니까 뭔가 속도가 변하는데, 이때 작용한 힘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하는 것인데, 충돌 문제에서 재미있는 것은 충돌하면서 작용한 힘을 모르더라도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작용하는 힘을 알기도 힘들겠죠. 복잡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이용하느냐? 그때 바로 선운동량, 총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충돌 문제와 선운동 사이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충돌하는 동안에만 힘 작용하는데 그때만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기 때문에 외력의 합이 0입니다. 그런데 선운동량 보존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력의 합이 0이었죠.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는 언제나 이 조건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충돌 문제는 무조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충돌이 여러 가지 종류의 충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충돌에서든지 충돌 문제에서는 반드시 선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에너지인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네, 보존력만 작용해야지 되지요.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데, 근데 충돌 문제에서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였습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외력에 의해서 기술되는 것입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한 물체의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인데, 충돌 문제에서는 외력이 없으니까 바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셈인데, 그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는 무엇에 의해 달렸냐면 충돌하는 내력이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충돌 문제에서 보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충돌, 맨 처음에 우리 충돌 문제 할 때 우리 충돌을 어떻게 나눈다고 했냐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눈다고 했죠. 이렇게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누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구분이 되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선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선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를 이거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존되지 않으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 감소한 부분이 무엇으로 되냐면 충돌하는 물체의 열에너지, 물체 내부의 열에너지. 그래서 충돌을 꽝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좀 감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돌하면서 물체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운동 에너지가 오히려 더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다르면 그것은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탄성 충돌은 선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경우, 비탄성 충돌은 선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골라라. 우리 그냥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탄성 충돌이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도 있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사용한다. 혹시 이 중에서 의미에 맞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것의 문제입니다. 네, 답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 완전 탄성 충돌이란 따로 말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성 충돌은 선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두 가지 모두 보존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탄성 충돌은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탄성 충돌은 다 똑같은 탄성 충돌이지 이 탄성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탄성 충돌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탄성 충돌은 어떤 것이냐면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비탄성 충돌인데, 비탄성 충돌에서도 물론 선운동량은 항상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줄어들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충돌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 이건 하나 정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비탄성 충돌 중에서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은 따로 떼어낼 수가 있겠죠. 최대로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동 에너지를 최대로 잃어버린다면 운동 에너지 몽땅 다 없어지고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0인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선운동량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충돌 후에 물체가 전부 다 정지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충돌 전 선운동량이 0이 아니면 충돌 후에도 0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움직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 후에 움직이는 움직이되 운동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두 물체가 붙어서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결합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충돌 후에 질량이 M1 더하기 M2일 때, 그때 이때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는 딱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법칙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엇만 이용하면 되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 이렇게 됐죠. 충돌 후의 운동량, 충돌 전의 운동량은 P1이고 P2인데 충돌 후 하나로 움직이는 게 P'이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 식만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식을 속도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의 속도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 가지고 바로 충돌 후 속도가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속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도 알 수 있느냐면 이렇게 딱 정해졌으니까 우리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충돌 후 속도죠. 그러면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입니다.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 전체 질량은 M1 플러스 M2고 V'에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K'에서 K를 빼일 것 같으면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두 속도의 차이입니다. 충돌 전 두 속도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0보다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경우가 운동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충돌 문제는 선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 근데 운동 에너지 보존 여부에 따라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구분하는데,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가장 많이 손실되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두 물체가 결합돼서 운동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